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선 포괄손익계산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강의에 앞서서 노래 한 곡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의 차변에, 부채 자본 증가는 오른쪽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자본 대변 붕괴는 거래의 판료소. 이 노래를 꼭 기억하시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즐겁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아까는 재무상태표를 다뤘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재무상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라고 하면서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익과, 자, 수익은 대변이죠. 비용은 차변이라고 했습니다. 수익과 비용, 자, 비용의 손익계산을 합니다. 이것을 손익계산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는 뭐냐? 자, 재무상태표를 다시 복습하면서, 재무상태는 표는 일정한 시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일정한 시점. 무슨 말이냐면 1월 1일 아니면 12월 31일 이렇게 현재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이 일정한 시점의 재무상태다 이겁니다. 그런데 손익계산서는 손익을 계산하려면 일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시점, 언제 현재란 말이 들어가겠지만 일정한 시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2일까지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무엇이다? 손익계산하기 위한 것이 경영 성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손익계산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손익계산서는 앞에서 배운 걸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뭘 뺀다? 비용을 뺍니다.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빼면 순이익이 나옵니다. 물론 마이너스일 때는 손실이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손익계산서 등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같이 대조를 이루면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어떤 것이냐? 재무상태표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 자산총액은 부채총액 플러스 자본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걸 무슨 등식이라? 이것을 재무상태표 등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우리 공식을 한번 더 응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서 자산에서 뭘 뺀다? 요리 넘어가면 부채를 넘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온다. 요것은 뭐냐? 자본 등식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무상태표 등식과 자산 등식은 같지요. 또 이걸 응용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요것을, 여기서 순이익이 나왔는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초자본이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기초자산하고, 여기다 기초를 다 더합니다. 기초를 다 더해요. 자, 기초를 더합니다. 자, 기초라고 다 씁니다. 이것도 기초. 그러면 뭐 있어요?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말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 됩니다. 여기서 기말 자본에다가 기말 자본은 뭐가 달라지겠어요? 기말 자본에서 자, 옆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서 기말 자본은 그래서 기초 자본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일 때는 순손실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1월 1일 날 현재의 기초 자본은 12월 31일 날 현재의 기말 자본은 이익이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 돼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다. 그래서 이 등식을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 등식을 뺀 것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법 등식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손익계산서 등식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익과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손익계산 등식을 응용한 것인데요.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수익과 잠깐만요. 제가 이쪽에 손익계산서를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됐으니까 손익계산. 자, 손익계산서는 이 약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첫 대변에는 수익입니다. 자, 수익 총액이고 이쪽에는 차변에는 비용 총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순이익이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등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비용에서 비용 총액에서 자, 금액을 쓰겠습니다. XX를 안 하고 자, 순이익을 플러스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수익 총액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등식인데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입니다. 근데 이 손익계산 등식을 여기서는 손익계산 등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손익계산 등식하고 이 손익법 등식인데 정확히 말하면 손익법 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한테 응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이익을 밖으로 내려면은 수익, 자, 비용 총액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수익 총액, 이 비용 총액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비용 총액. 수익 총액에서 비용 총액을 빼면 순이익이 나온다. 이거 같은 말인데 실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손익계산 등식이나 이걸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는 재산법 등식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손익계산서니까 손익법 등식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 등식이나 손익법 등식은 같은 것이고 여기 말하는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나 자본 등식은 같은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자, 손익계산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손익계산서는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괄 손익계산서 죄송합니다.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기 때문에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그냥 손익계산서로 하셔도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이 손익계산서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느냐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정한 기간에 뭐예요? 경영성과랍니다. 일정한 기간에 경영성과요. 경영성과는요, 플러스가 되면은 순이익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순손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성과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지난 시간에 뵀는데 죄송합니다. 동태적 보고서다. 무슨 뜻이냐면 움직인다 이런 의미로 동태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은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동태적이다. 살아있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동태적이라. 근데 재무상태표는 그대로 있는 것이죠. 현재 1월 1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어느 저스티스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수익의 발생과 또 소멸이 있고요. 비용도 발생과 소멸의 작용을 거쳐서 발생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수익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비용 항목을 살펴보는 순서로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익을 보겠습니다. 자, 수익이 있고 여기에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수익에는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영업수익. 영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수익. 그리고 영업을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익. 영업외 수익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을 보겠습니다. 이 비용은 크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뭐냐면 영업 비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 특징이, 이 구분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손익을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손익의 발생과 소멸입니다. 자, 영업의 수익이 뭐가 있느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교재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수익 계정은 영업상 수익과 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했습니다. 자, 매출액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수익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은 교재 보시면 일반 매출, 영역 매출, 할부 매출, 위탁 매출, 시용 매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매출은 매출할 때 쓰는 것이고 영역 매출은 서비스, 쉽게 말하면 세탁소, 건설 영역 이런 것을 우리는 영역 매출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할부는 아시겠죠? 월부. 자, 또는 월부나 연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 매출. 위탁을 하면은 팔아서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용 매출은 써보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비대기, 정수기 이런 것은 시용 매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시용 매출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대표적인 영업의 수익은 임대료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매출. 매출. 여기는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 있고요. 또는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임대료나 이자 수익이나 또 그 밖에 수수료 수익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영업 활동을 안 하고 영업과 관계없이 생기는 수입이다. 그래서 영업 외 수익이라 부릅니다. 임대료는 말이죠. 집세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고 또는 지대,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을 우리는 지대라고 그럽니다. 이자 수익은 수입이자하고 할인료 이런 게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업비용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 영업비용 하면은 판매비와 우선 상품에서 매출원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매출원가를 보고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 영업의 비용, 또 법인세 비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우선 매출원가를 볼까요?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계산되는 방법은요. 매출원가는 우리가 1년 중심으로 한다면은 당기 상품 매출액, 당기 상품 매출액에다가 매입액인데, 여러분 당기 상품 매입액에 플러스 기초 상품 재고액을 더합니다. 이쪽으로 쓸까요? 플러스 기초 상품 재고액을 더합니다. 이걸 더하면 더해주고 여기다 뭘 빼자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당기 매입액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을 플러스하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나오는 것이 말이죠. 당기 상품 매출 원가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줄여서 매출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이건 언제 나와요? 12월 31일 결산 때 나오고, 이것은 전기니까 1월 1일, 전기 1월 1일 넘어온 2월 상품이죠. 이걸 딴 말로 전기 2월이라 부르고, 이걸 딴 말로 차기 2월액이라 그럽니다. 이 차기 2월 상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틀리냐면은 한마디만 여기서 다음에 또 공부하겠습니다만, 당기 상품 매입액, 당기 상품 매입액하고 기초 상품 재고액을 더한 것을 우리는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합니다. 혹시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판매 가능 상품액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왜 용어가 중요하냐면 시험에 판매 가능 상품액은 얼마입니까? 물었을 때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는 보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 더하고, 이것을 우리는 판매 가능 상품입니다. 여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주면 당기 상품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줄여서 매출원가라. 이 공식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상품 계정에서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여기 책에 있습니다. 급여, 여기 또 있죠. 광고 선전비 이런 게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 또 사업상 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임차료, 임차료는 임대료의 반대 개념입니다. 집세 또는 지대, 지급할 지대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또 판매비와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으로서, 영업활동으로 비용으로서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있고, 이것 외에 이자 비용 외에 수수료 비용이라든가 또는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으로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가 있고요. 법인세와 주민세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로 10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의 구분은 재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구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여기는 시험도 잘 나오고 또 어렵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바짝 차려서 하셔야 됩니다. 꼭 한 문제는 나오니까요. 자, 한 문제를 위해서, 근데 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회계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의 기본 과정을, 재무의 회계의 기본 과정. 자, 회계의 기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자, 회계의 기본 과정에는 첫째, 발생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계속기업이 있습니다. 자, 회계의 기본 과정에는 뭐가 있다? 발생주의와 계속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발생주의에 해당되는 실현주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 그 회계에서 가정하는 것은 발생주의예요. 발생할 때 계상해야 된다는 것이 발생 시점에서 계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기업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고잉 컨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1년 하고 만다, 한 달 하고 만다 이러면은 그걸 계속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물론 뭐 기업도 그렇게 해서 몇 달 하고 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은 수년 또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이렇게 존속해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러한 가정하에서 회계의 처리는 비용, 특히 발생주의는 비용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존속한다. 그래서 고잉 컨선이라 그래서 계속 기업이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부연하면은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란 말은 가설이란 말도 있고요. 가설. 그 다음에 또는 전제란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를 한다. 전제 조건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뭐뭐 한다면 가정, 가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을 공준이라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공적으로 이제 그 준용한다는 걸 의미해서 공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이 네 가지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표현을 쓰더라도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일반 회계, 원래는 회계 기준이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 생겨남으로써 일반 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 이렇게 두 개로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일반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내국 기업에서는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상장법인이라든가 또는 외부 감사, 외감법인이라 해서 외부 감사를 받는 법인들 또는 금융기관들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그 밖의 기업들은 일반 회계 기준을 적용받겠습니다. 일반 회계 기준에서의 이 공준, 기본 가정은 뭐가 있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 실체입니다. 기업 실체. 두 번째가 계속기업입니다. 세 번째가 기간별 보고입니다. 중요하죠.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별 비교. 자,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체가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엔티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업이 어떤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해서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독립적으로 그 기업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렇게 말하면은 반대말은 유령 이런 느낌이 들죠. 자, 아까 말씀대로 계속기업은 중단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요, 이 계속기업의 가정에 있을 때는 기업은 계속적으로 존속한다. 소멸되지 않고 존속한다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은 이제 기업은 장기간 존속한다. 뭐 이런 존속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무너진다면 기업의 회계 처리는 비교 가능성 이런 여러 전제 조건들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간별 비교한데 이 기간별 비교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로 존속 기간 동안에 일정한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각 기간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요. 이 기간별 비교는 말이죠. 대표적인 게 전기와 단기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좀 기초적인 거지만요. 몇 가지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전산회계 2급에서 설명할 내용입니다만 방금 중요하고 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책에 없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어떻다? 끝까지 존속한다. 그래서 이걸 기업은 계속 기업이다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도 책에다가 메모하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1월 1일을 뭐라 그래요? 자, 1년을 12월 30일로 보겠습니다. 1월 1일을 뭐라 그래요? 기초라고 부릅니다. 자, 개념 정의를 다시 합니다. 그럼 12월 31일은 기말입니다. 요걸 이렇게 보시면은 요걸 뭐라 그래요? 단기라 그럽니다. 자, 금년이 2016년이니까 단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단기라 그런다. 그러면 이 앞쪽에 여러분들 이 앞쪽에 2015년이죠. 2015년 요 기간을 뭐라고 할까요? 앞전자 전기라고 부릅니다. 전기. 그러면 요 뒤로 가면은 2000 몇 년이요? 17년이 되겠네요. 2017년을 뭐라고 부르냐? 차기라고 부릅니다. 차기. 자, 전기, 단기, 차기. 개념 정의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6월 30일, 뭐 7월 1일로 좋습니다. 이렇게는 뭐냐면은 이러한 표현을 쓸 때는 여기는 기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중. 그러면 여기는 뭐였어요? 전반기라 그러고 또는 전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또한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은 상반기 이렇게 상반기라고도 하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전반기 하면 후반기가 이렇게 쓰겠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실수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근데 일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라고 쓰죠. 전반기, 전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영어를 더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온다. 전기에서 단기로 넘어온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전기 이월이라 부르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차기 이월이라 합니다. 여기서 뭐가 생략됐냐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기에서 라는 말이 생략됐고 요건 차기로라는 말이 생략된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에서 2월, 차기로 2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것을 보시고 우리가 계속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는 명확한 해답은 이 그림을 통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란 말이 뭐예요? 회계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자산에 관한 정보, 부채에 관한 정보, 자본에 관한 정보, 수익에 관한 정보, 비용에 관한 정보, 이 5가지 정보를 우리는 회계 정보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응용돼서 나타나는 것이 회계 정보인데 이러한 회계 정보는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있어요. 양적 특성이 아니고 질적 특성입니다. 이걸 속성이라고 부르죠. 어떠한 속성이 있느냐 하면 이러한 속성에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그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겠습니다. 첫째, 목적 적합성. 글자 그대로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하나 있는데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2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은 2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11쪽에 2차적 상호작용 특성으로서 비교 가능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목적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어야 된다? 우선 뭐냐면은 그 기업의 실체라 그랬습니다. 기업이 독립된 실체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결과를 예측하는데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측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요. 피드백 가치가 있습니다. 자, 피드백이 뭡니까? 반대로 재투자를 이룬다면 재투자. 그러니까 다시 이게 돌아오고 리사이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걸 피드백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피드백 가치라 합니다. 투자인 경우는 재투자가 되겠고요. 생산인 경우는 재생산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피드백 가치. 이런 회계 정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적시성입니다. 영어로는 교재를 보시면 제가 타임 리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적시성 뭐냐면 회계 정보가 너무 오래됐거나 진부화돼서 늦거나 오래된 것은 적시성을 갖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합당해야 되는 걸 적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것을 회계가 현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걸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적합성을 가질 때 어떤 회계 정보를 수정하거나 또는 확인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게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계 정보가 또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첫째는 뭐예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교재 보시면은 검증 가능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증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는 중립성을 지켜야 됩니다.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번에는 먼저 나온 것을 먼저 선입선출법을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내는 방법 이런 걸 썼다가 후입선출법으로 바꿔버린다. 그런 표현이 충실성이 없죠. 자, 모든 데이터는 피드백식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없는 자료는 신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중립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립성은 객관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하려면요, 항상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비교 가능성입니다. 서로 비교할 때 무슨 비교입니까? 우선 기간별로 비교하고요. 기간별 비교하고 또 하나는 비교는 기업 간에도 비교합니다. 기업 간 비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간별 비교는 아까 말씀대로 전기와 단기로 비교한다면 이것은 기간별 비교다 이렇게 하고 기업 간 비교는 동종 업종에 같은 업종끼리는 비교해야 되지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비교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같은 업종은 같은 제조업이라도 예를 들면 무슨 도자기를 만든다.
또 기계를 만든다. 같은 업종끼리 비교해야만이 기업 간 비교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동종업종, 예, 이렇게 해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회계 정보는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자, 1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회계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일방이 2009년 12월 30일이 제정돼 가지고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이 2011년부터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회계 기준도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2011년 1월 1일부터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채택 회계 기준 9번입니다. 그것은 코리아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리포팅 스탠다드에서 KIFRS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KIFRS, KIFRS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적용 대상은 주권 상장한 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예정법인, 상장 예정법인, 금융회사. 여러분 금융회사 중에서 대부업은 아닙니다. 대부업도 금융회사입니다. 넓은 의미에. 이것은 이런 것은 일부 제외되고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회사, 바로 외부 감사법인 같은 거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국채택 국제기준상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기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기간 포괄 손익계산서, 기간 자원변동표, 기간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주석인데요. 이 주석은 반드시 재무제표의 주석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주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석의 내용도 재무제표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주석이 재무제표입니까? 라고 물으면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그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지 주석이 재무제표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말 재무상태표 있으면 기초재무상태표도 같이 재무제표에 국제회계 기준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다루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